그 국문학 역사, 저번에 제가 이제 목차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문학사 시대 구분의 관점이 그 1페이지부터 좀 나오는데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1페이지요. 그러시면 같이 보세요. 보시면. 그래서 이 1페이지가 그 문학사의 시대 구분인데 거기 1페이지에 보면 이제 구비문학이라는 게 어떤 건지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구비문학은 그 변했다 시대했다. 구비문학이라는 게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문학이다. 이런 이야기죠. 구비니까. 구비문학이라는 게 이 비라는 게 비석기 있자거든요. 그러니까 비석에 기록한 글처럼 오래됐다. 그래서 구비예요. 영어는 이제 오럴 리트러처라고 하죠. 오럴 리트러처 이제 오럴 구두로 하는 리트러처 문학이다 이런 뜻이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비문학이라는 것이 이제 시대에 따라서 변했다 뭐 그런 이야기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처음에는 구비문학만 있었다. 처음엔 당연히 입에서 입으로만 전승이 됐겠죠. 두 번째 단락 지금 1페이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5세기까지 한문, 우리가 이제 중세 시대 한문잖아요. 한문. 이게 이제 중심 문학이었다고. 그러다가 이제 국문학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맞죠? 처음에는 다 한문학이었고, 우리가 세종대학이 1443년에 훈민정음을 반포해요. 훈민정음. 반포를 했고, 그 다음에 처음은 446년에, 반포를 46년에 반포를 했고, 창시를 했죠. 창시. 맞네. 1443년에 창제를 해서 46년에 반포를 하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국문학이 있는데 이 당시에도 국문학이 바로 이게 만들어진 건 아니고 처음에 막 반대도 상소도 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점점점 국문학이 생겼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 1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면 한문학은 국문학과 공존했다라고 나오죠. 거기 1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국문학과 공존해서 향차를 써요. 향차는 이제 음독 플러스 훈독이에요. 향차라는 게 음독과 뜻법이라고 해서 음독 플러스 훈독. 훈이라는 건 뜻이거든요. 이걸 향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5세기에는 한국어를 직접 표기한 훈민정음을 창안해서 국문문학을 육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향차도 이제 뭐 뒤에 여러분 2학기 가면 좀 이제 배우실 거예요. 그때 가서 또 공부하면 될 것 같고. 자, 2페이지 넘겨보세요. 2페이지 넘기면 그래서 이제 17세기 이후에 상층 남성의 한문, 상층 여성의 국문에 하층 남성의 국문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층 남성이 17세기니까 17세기는 160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훈민정음을 1440년에 만드셔도 바로 한문이 아닌 국문을 쓰질 않아요. 양반들은 다 한문학만 쓰게 됩니다. 그리고 상층 여성들도 이제 국문을 썼고요. 하층 남성의 국문도 있었겠죠. 평민들은 우리말이 쉬우니까 한자보다 썼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 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그래서 이제 한문학이 물러나고 국문문학이 채상이 된 게 근대다. 여기 동그라미에서 근대가 이제 국문문학이 채상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건 읽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문학사에서 다음 단락에서는 이제 이 문학 갈래가 중요하다. 이 갈래라는 말은 다른 말로 장르라고 돼요. 장르와 갈래 같은 말이에요. 장르 문학사 장르라고 하고요. 이걸 이제 갈래라고 해요. 갈래 같은 말. 그래서 이제 구비문학, 한문학, 국문문학이 이제 뭐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비문학의 시대가 원시와 고대, 원시에도 구비문학이 있었고 고대에도 구비문학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페이지에 지금 네 번째 단락이에요. 그래서 이 원시 시대의 신앙 서사시, 창세 서사시를 대신해서 건국의 영웅을 주인공으로 한 건국 서사시 이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서사시라는 것은 뭐랄까요? 이 서사시라는 말 의미가 뭐냐면 정의가 왕이나 뭐 또는 뭐 어떤 영웅이나 그냥 뭐 소시민도 괜찮아요. 일대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나오는 걸 소사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그 우리나라의 그 뭡니까 소사시가 뭐죠? 김동완의 국경의 국경의 밤이라는 소사시가 있어. 엄청나게 길죠. 이 국경의 밤은 거의 뭐 시집에 가까운 정도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밤에 남편은 두만강을 무사히 건넜을까? 두만강을 무사히 건넜을까? 이렇게 시작이 돼서 벌목군의 아내가 시적인 화제가 되죠. 그래서 쭉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게 김동완의 국경이다. 벌목군의 아내가 주인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서사시라는 것, 원시 서사시, 창세 서사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대신해서 건국 영웅을 주인공으로 한 건국 서사시가 나타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뭐 그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제 한문학이 등장하면서 서사시를 대신해서 서정시가 주도적인 구실을 했다. 우리가 밑줄쳐서 서정시가 주도적인 구실을 했다. 이 페이지 지금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이에요. 몇 페이지예요? 이 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단락. 한문학이 등장하면서 서사시를 대신해서 서정시가 주도적인 구실을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향가가 나와요. 향가. 민요의 근거를 둔 문격을 한시와는 다른 방식으로 가져듭니다. 향가. 향가는 그 뭐랄까요? 그 당시에 한자밖에 없었잖아요. 향가 시대에 우리말이 없었기 때문에 한자로 우리말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향가를 막 여러분이 해독하고 이런 건 뭐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향가를 대신해서 시조 이렇게 나타나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가사 이런 것이 나와요. 시조 다음에 가사. 그러니까 시조라는 건 원래 이제 시절 가조라는 유행가라는 뜻이에요. 시절 가조라는 말 자체가 유행가라는 뜻인데 시절 가조에서 나온 말이 그 시조입니다. 자, 3페이지로 이제 가보면 그래서 그 가사뿐 아니라 경기체가 악장도 교술시다. 이게 나왔죠? 첫째 줄에. 그러니까 이 교술시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노래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음을 노래도 하고 좀 가르치는 어떤 기능 이런 걸 교술이라고 합니다. 교술이라는 말 자체가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가르칠 교자의 그 뭡니까 서술할 술자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체가 악장 이런 것도 다 교술시고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시조와 가사가 상보적이다, 상호 보충적이라는 말이에요. 상보라는 거는 뭐 이해하면 되겠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이 서정시와 교술시가 공존했다. 이런 중세정기와 달리 후기의 관례 체계고 중세정기의 한가는 세계를 자화했다. 그래서 마음의 이상을 멀리까지 나아가서 추구했다. 이게 이제 거기 좀 밑줄 좀 쳐놓으세요. 중세정기의 창가는 세계를 자화했고 중세 후기의 시조는 세계를 자화해서 그 심의 마음의 이상을 추구하는 범위를 일상생활의 영역으로 한정했다. 이런 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전기와 후기가 있을 때 중세 전기는 향가가 있었어요. 그렇죠? 제가 이야기했죠. 향가는 신라 시대하고 고려 전기까지 있었다고 그랬죠. 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를 자아했다는 게 그 이 세계의 자아라는 말 좀 말이 어려운 말인데 이런 거예요. 세계의 자아. 이게 말이 되게 어렵죠. 네.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세계의 자아를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서정제 국화협회소가 있잖아요. 국화협회소. 그러면 이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또 소쩍새가 우러나 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국화라는 것을 이제 하나의 세계라고 봅시다. 그 하나의 세계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 국화라고 하는 것을 이 자아로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국화가 뭐냐? 이 세계였는데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다라고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이런 걸 세계의 자아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향가라는 거 보면 막 불교적이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그 다른 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의 마음을 맞게. 그런 걸 우리가 세계의 자아화. 말이 좀 어렵죠? 세계의 자아화라고 이야기한다. 그 정도로만 알아두세요. 나중에 여러분 좀 더 배우실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문학에서는 그 다음 단락에 이제 사나, 부, 문 이런 게 있었다. 뭐 이렇게 말놨었어요. 사라는 형식, 부라는 형식, 문이라는 형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술문학에서 가전, 몽유록이 생겨나요. 가전. 가전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공방전 같은 게 가전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요? 네. 가전. 그러니까 이 공방전이 대표적인 가전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공이 동그라미고 방이 네모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옆전을 이렇게 그런 걸 공방전이 가전입니다. 몽유록은 꿈소설이에요. 꿈소설. 꿈의 이야기. 꿈소설이 몽유록이고 이 몽유록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몽유록이 몽유록이 많은데 그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또 나중에 또 배우시겠지만 몽자료가 있어요. 이 꿈소설은 몽유록이 어떤 자료가 있냐면 몽자료하고 몽유록의 차이점이 뭐냐면 몽자료는 내가 그 주인공이라고 합시다. 주인공이 꿈을 꿔요, 갑자기. 그래서 꿈속에서 어떤 막 여러 가지 일을 겪고 그리고 다시 어때요? 꿈에서 깨어나요. 이게 몽자료.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구운몽. 구운몽이라고 들어봤죠? 군만 중에. 이 구운몽이 뭐거든요? 성진이가 육관대사 밑에 있었는데 팔선녀에게 반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인간 세상을 내려와 가지고 양소유로 태어나. 맞죠? 양소유로 태어나서 막 그 이첩이라고 해서 여자가 이제 8명이 이제 부인이 2명이고 첩이 6명이. 그래서 이게 팔선녀가 이첩이 된 거예요. 팔선녀가. 그래서 막 이렇게 즐기다가 이제 인생을 살다가 인생 무상을 느껴요. 그때 육관대사가 도수를 부려서 성진이 꿈에서 깨어나서 다시 돌을 닦았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이게 몽자료예요. 몽자료는 주인공이 꿈을 꿨다가 꿈에서 깨어난다. 이 정도만 알아주세요. 근데 이 몽유록은 꿈에서 깨어나는 게 아니라 주인공 그러니까 이 몽유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꿈에서 막 이렇게 어딜 다녀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을 해. 그런 것을 기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몽유록이라고 해요. 이해가요? 꿈에 갔는데 막 사람들이 뭐가 있었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국선의 금수회록은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이거 저기 현대 소설에 나오는데 하여튼 금수들이 회의하는 걸 기록해서 꿈속에서 이런 게 일종의 몽유록인 거예요. 꿈에 갔더니 막 금수들이 이게 1학년의 소설에 이해 감상했다고 그런 거 안 나왔었나? 하여튼 그런 거예요. 금수들이 막 회의를 하는데 그걸 내가 기록을 해. 그러면 뭐라고 한다? 몽유록이라고 한다. 몽자료하고 몽유록이 있는데 약간의 뉘앙스가 달라요. 아시겠죠? 그냥 지금은 그냥 그 정도만 알아서 이거 다 들어가면 끝도 없어요. 그런 정도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단락에 가면 이제 한문소설, 국문소설이 있었다. 이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 단락으로 가면 이제 민요, 그 다음에 판소리 뭐 이런 게 나와요. 판소리가 서사무가를 바탕으로 했다. 그러니까 서사무가는 이야기, 무가는 무당의 노래죠. 그 다음 단락에 무가 있잖아요. 무당의 노래. 그래서 판소리가 생겨나. 근데 판소리를 무슨 문학이라고 하죠? 판소리 무슨 문학이라고 그래요? 판소리를 적칭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칭문학. 쌓을 적자에다 칭이 칭자서 적칭. 그러니까 칭의를 쌓아 나간다는 거예요. 왜 적칭이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어떤 저자가 딱 한 명 있는 게 아니라 판소리는 이 사람이 막 글을 써.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글을 써. 이야기를 해. 그래서 말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간다. 뭐 글을 썼다기보다 이야기를 해서 계속해서 말을 만들어.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래서 판소리가 막 본들이 되게 많은 게 뭐냐면 사람들마다 말이 달라.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적칭문학이라고 한다.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단락이 교술의 몰락 거기다 들었어요. 교술이 몰락이에요. 근데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점점점 이제 몰락이 있다는 거예요. 교술의 몰락. 그 3페이지의 마지막 단락이 있잖아요. 첫째 줄 끝에 교술의 몰락 이런 말 있을 텐데 없어요? 네. 교술이라는 것 자체가 장르가 점점점 몰락하게 됐다. 자, 자,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위에 또 건너뛰고 이거 다 볼 수는 없어요. 4페이지의 세 번째 단락을 보면 그 4페이지 세 번째 단락 문학 갈래의 체계가 변한 것은 뭐의 교체라는 거 나와요? 문학 담당층이 교체라고 해요. 맞죠? 문학 담당층이 교체되었다. 문학 담당층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향가가 있어, 향가. 향가가 있어. 향가의 담당팀은 뭘까요? 낭승이에요, 낭승. 화랑과 승리. 예를 들어서 경기체가요. 경기체가의 담당팀은 뭐겠어요? 양반. 맞죠? 양반. 만약 고려가요가 있어. 고려가요 담당팀은 뭐겠어요? 형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담당팀, 좀 더 유식하게 말하면 문학을 했죠. 문학 담당팀. 어렵지 않죠? 문학을 담당했어요. 한가 경기체가 고려가요. 낭승이 뭐예요? 낭승, 화랑과 화랑 알죠? 네. 승려. 이거 모르시면 돼요. 하얀가 승려. 예. 여러분 2학년인데 제가 4학년으로 착각했어. 2학년씩. 그 낭승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낭승, 화랑과 승려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담당층들이 다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있잖아요. 문학 담당층 뭐 예를 들어서 시조하면 양반했다가 중인했다가 이제 뭐 기생했다가 막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설시조 가면 평민했다가. 자, 4페이지 마지막 단락. 원시 시대는 무당이 문학을 주도했다. 이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단군시나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재정일치 기억나요? 재정일치. 만남서 재정일치가 뭐냐면 제사장이 정치하는 단군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왕이 뭐예요? 왕이 무당이에요. 맞죠? 왕이 무당이에요. 맞나요? 네. 그 이야기에서는 왕이 무당이다. 제사장이 정치를 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5페이지. 이게 이제 좀 내용이 좀 약간 딱딱할 수 있는데 공부하면 되게 재밌는 내용이에요. 되게 재밌는 내용이고, 제가 이제, 뭐 여기까지 이해 안 가는 거 없죠? 예. 옛날에 왕들이 막, 우리도 그 만이산 첨성대 가면 막 왕의 이렇게 선녀 복장을 해가지고 막 춤추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예. 만이산 같은 데 가보면 손신제 지내고 그랬어요. 인천에 강화도에가 있잖아요, 만이산. 가보신 분이 계시겠지. 5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5페이지에 가면 이제 신라 시대로 가면 네 번째 줄 보세요. 잘 따라오세요. 육두품 나오죠? 네. 육두품이 인물을 해요. 전문 집단이. 문학을 관장하는. 육두품은 아주 높은 벼슬은 아닌데, 요즘으로 말하자면 한 7급 공무원 정도 돼요. 5급, 2급 이런 건 아니고. 그래서 대표적인 육두품 출신의 최치원. 누가 있어요? 그렇죠. 최치원이 있는 거예요. 최치원 육두품이에요. 육두품은 문제가 뭐냐면, 육두품의 단점이 뭐냐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해. 육두품은 내가 아무리 막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일을 잘해. 그리고 7급에서 막 4급, 3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최치원이 이 더러운 세상하고 가해산에 들어가서 치니까 죽었다. 그런 말 하잖아요. 똑똑했는데 그걸 말하는 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육두품은 채취 지배 신분인 그 밑에 있죠. 진골의 지위에 오를 수가 없다고 하죠. 진골은 이제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진골이 진짜뼈예요, 진짜뼈. 우리가 성골, 진골 들어봤어요? 네. 성골은 부모님 둘 다 귀족이고 네. 진골은 한쪽만 귀족인데 이 성골, 진골을 한자로 보면 성골이란 거는 뭐냐면 성스러운 뼈예요, 성스러운 뼈. 참 옛날 사람들 말 잘 만들어. 성스러운 뼈. 부모님이 둘 다 귀족이니까 성스러운 뼈야. 근데 부모님이 한쪽만 귀족은 진골, 진짜뼈야. 네. 말 잘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자로 써야 있어 보이지 우리말로 쓰면 별로 없어 보이죠? 네? 진짜 뼈의 지위에 오를 수 없는 이래봐 웃기죠. 하여튼 그래서 하급 귀족이었다고 나오죠. 그 최치원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10세기에 신라를 대신해서 고려가 들어설 때 중세 문학 담당층이 그런 지위를 벗어나서 지배 신분으로 올라서 과거를 보아서 인재를 등용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고려 때 과거 제도가 생기잖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이제 하나 좀 여러분이 알아두실 거는 권문세조 이런 건 넘어가고 그 다음 단락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면 향리라는 말이 나와요. 있죠? 12세기 말해서 세 줄 내려가면 향리 가운데 있잖아요. 향리. 여러분 향리를 좀 알아야 돼요. 향리가 여러분이 국문학사를 공부하면 야 내가 이 국문학을 공부하는 건지 역사를 공부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럴 거예요. 연결되게. 그러니까 향리는 여러분 이것도 알아야 돼요. 고려시대 향리하고 조선시대 향리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고려시대 향리는 수령이 있어요. 수령이면 알겠죠? 그 고을의 수령 있잖아요. 수령.
예. 수령 현감이라고도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조선시대 향리는 수령 밑에 이방, 호방, 예방 이런 사람도 있었죠. 예. 이런 사람들은 향리, 그러니까 지위가 격화됐어. 향리가 고려 때 향리는 수령이에요, 수령.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달라요, 이게 완전.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고려 때 향리와 조선시대 향리가 달라요. 자, 됐죠? 뭐 이해안 가는 거 없잖아요. 오케이. 됐죠? 그 다음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사대부가 성장했다 이거고 이제 이규보는 고려 시대의 사람이 맞죠? 이규보는 고려 때 사람인데 되게 유명해요. 예. 이규보의 대표적인 작품이 두 개가 있는데 책은 안 나오는데 백운소설하고 중용왕표 있어요. 중용왕표. 주몽의 이야기하고 이 백운이라는 건 이규보의 호예요. 흰분. 이규보 호고 이때 소설 실제로 요즘 같은 소설이 아니라 이때 백운 소설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비평. 소설이라는 거예요. 백운 소설은 비평입니다. 저도 이제 한문학 하면서 막 공부했는데 백운 소설은 비평. 소설이라는 일단 어떤 작품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하고 개념은 좀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되게 유명한 고려 때 문신이에요. 이규보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부 이걸 여러분 이제 국문학사 이야기를 좀 하면 공부를 할 때 처음부터 막 끝까지 다 읽는 게 아니에요. 이 국문학사 공부는 이렇게 좀 포인트의 맥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지. 이걸 난 처음부터 끝까지 막 한 10독 할 거야. 이러면 1독도 못하고 때려쳐요. 10독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포인트를 잡으면서 가면 돼.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신유학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했다 뭐 그런 얘기 나오죠. 문과 도가 불가분의 관계다. 있죠. 여러분 문과 도가 불가분의 관계다.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문과 도가 불가분의 관계다. 이거 정말 유명한 글자인데 모르시는구나. 자, 읽어보세요. 문이 뭐예요? 네? 거도? 이라는 게 뭐뭐로서예요. 그러니까 문장으로서 도를 이 제는 실을 제쳐요. 도를 실어 나눈다. 문장으로서 도를 실어 나눈다. 이게 문이제도. 그러니까 원래는 이문 제도였는데 이 이자를 뒤로 뺀 거예요. 문장으로서 도를 실어 나눈다. 문이제도.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결국 문장이라는 것 속에 도가 있다. 그러냐? 되셨나요? 문이제도. 이게 이제 5페이지의 마지막 줄에 문과 도가 불가분의 관계다. 이게 문이제도고 넘겨보세요. 그래서 6페이지로 가면 이제 뭐 여러 사람이 있어요. 기득권적 승부파는 문을 중요시하고 이왕을 이시한 사람 3인파는 도에 힘쓰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해가죠? 그러니까 문을 좀 더 이 중에서 중시하는 사람도 있고 도를 좀 더 중시하는 사람도 있다. 이 정도 이해하면 돼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포인트가. 자, 그 다음에 김시습을 선구자로 한 방외인. 여러분 방외인에다 밑줄 치세요. 6페이지. 여러분 방외인이란 말 뜻이 뭐냐면 방외인의 뜻이 뭘까요? 제도권 밖에 있는. 그렇죠. 뭐 강의하셔야겠네. 하산하시오. 아니 제도권 밖에 인물이에요. 제도권의 인물이 이 사람 생육신이잖아요. 이 김시습 같은 사람 맞죠? 생육신인 건 알죠? 생육신 몰라요?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그 단종을 폐위하고 나중에 죽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이런 곳에서 내가 녹을 받아먹지 않겠다 하고 그냥 혼자 뭐 글 쓰다가 죽어요. 그걸 제도권 박임을 생육신이라고 하죠. 방위.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좀 민중과의 동질성을 느끼면서 뭐 이렇게 했다. 문학을 했다는 거죠. 지배질서 반발. 그렇게 알면 되고요. 그 다음 단락으로 이제 가보면 이제 뭐 사제와 주도권이 흔들리면서 이제 약간 실학이죠, 실학. 여기 보면 그 다음 단락에 한 6째 줄에 박지원, 정약용 나오죠. 네. 연암 박지원이나 정약용 다 실학파예요. 실학을 실제적인 것에 도움이 하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단락에 이제 중인 신분을 하는 사람들이 한시를 짓고 시조를 노래하는 가객은 가수라고 써놔요. 가수. 아니 가객은 가수. 가수를 가객이라고 합니다.
그 그룹 사운드는 뭐라고 했어요? 그룹 사운드는 가단. 가단. 영남 가단, 호남 가단. 그룹 사운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여기서 이제 신재효가 나와요. 신재효 나오죠? 판소리를 후원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스폰서였어, 스폰서. 요즘으로 말하면. 고창에 가면 신재효 생가터가 있어요. 고창에 가면. 고창에 신재효 생가터가 있다고요? 판소리를 후원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 밑에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판소리 많이 발전시켰어. 그래서 판소리 5마당 이걸 이제 정리한 사람이에요. 신재효. 그래서 신재효를 어떻게 또 이야기하냐면 이거는 강의 시간에 안 나왔을 텐데 한국의 뭐랄까요? 셰익스피어다라고 이야기해요. 신재효를 뭐라고 한다고? 한국의 셰익스피어. 왜냐면 한국의 셰익스피어라. 영국의 셰익스피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의 어떤 여러 가지 노래들을 자기가 만들어서 정리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의 셰익스피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작품이라기보다는 민간에 있는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작품 만든 거 아니에요? 로미오와 줄리엣 뭡니까? 햄릿 이게 그 셰익스피어가 쓴 게 아니에요. 그 나라의 뭐 덴마크의 왕자인 햄릿의 이야기가 다 전해지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약간 자기 살을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그 말이 아시겠어요? 셰익스피어의 독자적으로 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대부가 퇴장하고 다음 달 이제 그래서 이제 근대문학이 시작돼서 염상섭, 현진건, 나도양이 나와요. 염상섭 알죠? 염상섭 3대 현진건 뭐 여러 작품이 썼잖아요. 현진건은 이제 특히 빈처라든가 또는 운수도온날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양, 물레방 이런 걸 썼잖아요. 그래서 근대소설 썼고 이거 보세요. 이게 참 재밌죠. 갑자기 고전하다가 현대문학이 나오죠. 이광수, 김동희, 김소월도 뭐 시민층의 근대문학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근대로 가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7페이지. 그래서 이 근대화를 위한 노력이 좌절이 되면서 식민지 시대 맞죠? 1910년에 식민지 시대가 됐잖아요. 1910년부터 45년까지 맞나요? 한일한방 그 시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락으로 이제 가보면 그래서 이제 무산 계급의 문학,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죠. 문학을 해야 한다는 운동이 생겼다. 프롤레타리아, 무산 계급을 프롤레타리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프롤레타리아. 유산 계급 뭐라고 한다? 부르주아. 맞나요? 네. 부르주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단락에 원시문학은 우리말이니까 잘 찾으세요. 몇만 년 전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 원시문학이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고대문학은 몇 년부터요? 천년경 기원전 단군신화에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문역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건국신화가 나오고 탐나국 건국신화. 이 탐나국은 제주도라고 생각해요. 제주도를 탐나국이라고 했어요. 탐나국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대문학과 중세문학 사이에 고대 중세 이행기 문학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줄에 중세 전기문학이 시작된 증거가 광개토 413년은 몰라도 돼요. 광개토 대왕비가 있죠. 광개토 대왕비가 있었다. 그리고 삼국시대 통일 신라시대까지 문학이 제1기였다. 이건 제가 그 목차 설명할 때 다 이야기했잖아요. 기억나요? 네. 그래서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몇 문제가. 그래서 다음 중 중세 후기 문학 제2기는 어느 시기인가? 여러분 나는 뭐 공부하기 힘들어 보면 이거라도 여러분이 좀 잘 정리해 놓으세요. 제가 분명히 이거 시험에서 몇 문제 나온다고 그랬어요. 5문제. 네. 뭐 5문제까지는 아니라도 하여튼 30문제는 나와야 되죠. 기출문제는 나와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8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그런 거 넘어가고 중세 후기 문학으로 두 번째 단락 들어가서 무신난 나오죠? 무신정권. 무신난이 무신정권이에요. 네. 무신들이 정권을 이뤄서 그래서 한림별곡 이거 경기체가 다 기억나죠? 한림별곡의 작가는 한림학사라고 그래. 한림학사. 뭐 한림제유라고도 하고요. 한림의 여러 유학자. 제유라는 게 여러 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귀족 출신들이죠. 이 사람들이 글을 쓰는 게 한림별곡. 한림별곡 뭐라고 그랬어요? 양반들이 잘난치 않는 거예요. 한림별곡. 나중에 이제 2학년 2학기에 가면 여러분이 그 뭡니까 고전 공부할 거예요. 이제 고전 시가 같은 거 공부할 때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문학 임진왜란 몇 년이었어요? 임진왜란 1592년 그때 이제 이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홍길동전 확인해
그렇죠. 그래서 홍길동전은 누가 지었죠? 허균이 지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면 허균이 홍길동전의 모든 전체를 다 지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못하고 뭐 그다음에 뭡니까 그 몸종과의 그 뭡니까 홍대감 사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정도는 이제 맞는데 뒤에 가서 막 홍길동이 뭐 할빈당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은 아마 후세 사람들이 좀 뭐 살을 붙였을 것이다라는 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공부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이 국문학을 공부 안 하면 다 지었다 홍길동전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래서 허균은 그 뭡니까 거열형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이 수레바퀴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동서남북을 해가지고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사람이 너무 높은 걸 꿈꿔 재상을 꿈꾸는 뭐 이런 걸 해요 정치를.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제목에 네가 홍길동전을 써가지고 뭐 반상이 구별을 물려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제 네가 이제 영모를 했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참 맨날 얼마나 잔인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죽어요. 그렇죠 사진 진짜. 그걸 뭐라 그래요? 거열형이라고 거열. 거열. 그러니까 수레박자에다 벌릴 열자에서 거열. 사진을 진짜 사진을 찢어 주고. 그러니까 그냥 찢어주는 게 아니라 말하고 소하고 막 해서 동서남북을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역적은 거의 예. 아유 그러니까 이것도 참 너무 잔인해. 그때 안 태어난 것도 천만 다행이죠. 그렇죠. 그런 시대에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어쨌든 뭐 이야기 옆으로 갔는데 그건 상식을 안 두시고 그래서 이제 제1기에 해당하는 조선문학과 다른 문학이 최재우의 용담유선. 여러분 용담유선은 최재우가 동학이잖아요, 맞죠? 근데 이 용담이라는 걸 조금 설명드릴게요. 용담의 뜻이 뭔지 알아요? 용담. 용담이 뭐예요? 한자 봐봐요. 용이 사는 연못이에요. 용이 사는 연못. 그럼 용이 누구일까요? 임금. 용이 임금이라고요? 아니, 임금을 그러니까 임금 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임금 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용은 임금이 아니고 최재우가. 최재우가 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임금이 아니라 내가 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용이 사는 연못인데, 그러니까 최재우가 이 연못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나라에 살면서 말을 남겼다 이런 뜻이에요. 이 용담유선. 최재우도 이제 동학에 뭐 그걸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참 잔인하게도 죽잖아요. 이게 보면 시대를 앞서간 사람은 평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대를 너무 앞서가는 건 뭐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다 빚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니걸. 제가 정말 우리는 빚진 게 너무나 많아.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여러분 태어나신 것도 다 빚진 거죠. 엄마한테 빚지고 그렇죠. 우리가 또 소소한 거죠. 다 빚진 거야. 빚지지 않고 산 게 하나도 없어. 그렇죠. 뭐 그 이야기를 하면 한 시간에. 자 원시문학으로 이제 가서요. 그 원시문학에서는 이제 특히 다른 건 볼 거 없고요. 구석기 시대 울산 반구대 암각화가 있죠. 9페이지 밑에서 한 6째 줄에 보면 울산 반구대 암각화라고 있나요? 네. 그러니까 거기 이제 가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안 가본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망원경으로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요? 여기 가보신 분 반구대 암각화. 어디요? 울산 반구대 암각화. 저도 이제 울산 방구대 암각화를 봤는데 거기를 보지는 못했고 박물관이 있어요. 암구대 박물관이 울산에 가서 봤는데 엄청나게 크더라고. 그리고 이제 근데 실제로 가서 보면 안 보여. 근데 하도 옛날 거라. 근데 거기에 잘 만들어놨어요. 나중에 울산에 가시면 또 한번 가보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 줄 조형예술이 동작예술, 언어예술과 얽혀서 원시 종합예술을 했다. 이 원시 종합예술 제가 얘기했죠. 원시 종합예술 하늘에 뭐 하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죄를 지내는 거예요. 맞죠? 뭐라고 그래 그걸? 그게 뭐라고? 제천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천의식이니까 거기서 hum도 나오고 또 노래도 나오고 술도 나오고 시도 나오고 맞나요? 맞잖아요. 이렇게. 자, 이걸 조금 있어 보이게 뭐라고 그래요? 이게 음주 가무잖아. 음주 가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주 가무에 되게 능한 백성이라고 했죠. 시속 100km
관광버스에서 이렇게 막 춤을 춰요. 막그 유일한 나라예요. 유일한. 하지 말라고 그냥 커튼 쳐놓고 막 추고. 그렇죠. 많이 해보셨나 봐. 우리는 아니 저는 모르는데. 해보진 않았어요. 보기만 해서 보기. 자, 지금 우리나라가 대단한 민족이라는 걸 제가 말하고 싶어요. 자, 그다음에 10페이지. 그래서 이제 거기에 희곡 연극에 이제 옛날 게 나오죠. 거기 10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짐승 가죽을 덮어주고 쓰고 춤을 췄다 이런 말 나오죠. 지금 잘 따라서 했지 뭐니까. 짐승 10페이지 두 번째 단락 첫째 줄. 이게 뭐의 기원인 줄 아세요? 이게 연극의 기원이에요. 이게 바로 짐승 가죽을 덮어 쓰고 춤췄다는 게 나중에 여러분이 희곡론을 또 공부할 때 또 배우실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춤과 노래가 있었다는 건 넘어갈게요. 뭐 다 할 수. 그 다음 단락에 가면 토테미즘, 애니미즘 이런 말 있을 거예요. 있죠? 예. 토테미즘은 뭐냐면 여러분 토테미즘이라는 게 뭐냐면 곰 숭배하죠. 우리나라가 곰. 네. 우리는 한결에도 단군의 자손이다. 단군은 곰에서 맞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토템이 그런 거예요. 어떤 그런 토템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동물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상징물을 숭배하는 걸 토테미즘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토테미즘. 상징물을 숭배하는 거. 어떤 곳에 가면 잉어를 숭배해. 그것도 토템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뭐 어떤 걸 숭배하는 거. 애니미즘은 뭐냐면 무랄론이라고 해서 만물이 다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부뚜막에 가면 부뚜막 신이 있고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잖아요. 그거를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한자로 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활론. 만물이 살아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밑에는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이거 다 뭐 할 필요 없어요. 11쪽으로 가서 11쪽 신석기 시대로의 전환이라고 나오죠. 그 위에를 좀 볼게요. 11쪽의 첫 번째 단락에 짐승춤 이게 오늘날에도 볼 수 있다. 이게 맞죠? 사자춤이라든가 이런 거 많지 않나요? 사자 이렇게 탈수고 이런 게 다 오늘날 그런 흔적이라는 거예요. 북청 사자 노름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 다음 신석기 시대로 전환했다. 농사 신석기 시대는 정착이 되는 건 알죠. 구석기 시대는 막 먹이를 찾아 다녀서 동굴에 살다가 신석기 시대 운막을 막 만들고 그 암사동에 가면 선사 유적지가 있죠. 그게 다 신석기 시대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있었다. 또 그런 이야기고요. 그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가창 방식이 교환장, 선우장, 대창, 독창 이런 게 있었다고 나오죠. 네. 교환장은 이제 주고받으면서 부르는 거고요. 교환. 선우장은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뒤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뭐 강강 수월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선우창이에요. 교환창은 뭐 난 바람이라면 넌 눈물인가 뭐 이런 거 있었죠. 그게 교환창이에요. A가 난 바람이라면 하면 B가 넌 눈물인가 봐. 이 노래 있잖아요. 교환창. 제창은 같이 부르는 거예요. 같이. 떼창은 어떡하죠? 떼창. 독창은 혼자 부르는 거.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기잡이 할 때 이럴 때도 다 노래를 불렀다 뭐 그런 이야기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만 알면 돼. 이걸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거 다 보려면 날세요.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재밌는 게 12쪽까지 좀 하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거기 세 번째 줄에 보면 설문 대할망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관이 나오잖아요. 거인 여신이 산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인으로 된 여자 신이 산천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거인이 흙을 먹고 바닷물을 마시다가 쏟아놓은 배설물이 산이 돼. 이 뻥도 엄청나죠. 거인이 흙을 먹다가 쏟아놓은 배설물. 그리고 또 강이 됐다는 거예요. 몸집이 너무 커서 들이우는 그늘 때문에 곡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주로 쫓겨나서 배가 너무 고파서 뭐 그렇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제 신석기 시대.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좀 설명하고 싶은 것은 신석기 시대의 신화. 거기다 좀 써보세요. 신석기 시대의 신화. 그 위에 옆에다. 신석기 시대의 신화는 땡땡 천지창조나 생명의 유래에 관한 신화예요. 신석기 시대의 신화 땡땡 천지창조나 생명의 유래에 관한 신화. 여기서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천지창조나 생명의 유래에 관한 신화. 자, 되셨죠?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 숭앙을 받는 선도산과 지리산의 성모 또 가야산의 정견 모주 같은 여신은 모계 사회에서
신앙 대상인 지모신. 지모신이니까 땅지자의 어미모자거든요. 이해 가죠? 네. 지모. 천부 지모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성모가 이제 신라 건국시절 협거세를 낳았다는 거예요. 박격거세. 가야사는 정견 보주는 가락 건국시절 수로를 낳았다. 이 수로를 보면 이게 한자가 참 그리 재밌는 거예요. 머리 숫자에 드러낼 로자예요. 수로 한자를 잘 보세요. 맞나요? 물론 이게 참이슬 할 때 이 진로 할 때 로도 있어. 이슬로도 돼. 이슬로도 있지만 드러낼 로라고 쓰이게 돼. 우리가 폭로한단 말 들어봤어요? 폭로. 이때 이 로자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수로라는 말의 의미가 그래서 이게 한번 참 재밌는 수로가 뭔 뜻인 줄 아세요?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가 태어날 때 어디부터 나와요? 머리. 그 수로잖아. 아. 이 머리 숫자에 드러낼 로자잖아요. 네. 그래서 수로예요, 수로. 그러니까 이 나중에 이제 구지가 이런 거 배우시면 알겠지만 그런 근데 수로 부인 있잖아요. 한번 써보세요. 여기는 안 나오는데 수로. 수로 부인 이렇게 해서 한자로 이렇게 쓰면 알죠? 몰라요? 수로 부인 이렇게 쓰면 수로 부인은 알아요? 네. 수로가 물길이죠. 네. 그 물길이 뭘 것 같아요? 물길. 물기. 저거요. 뱃속에 양수, 뭐냐? 양수. 무슨 양수 뭘로? 양수. 아이를 이렇게 낳아보시는 분들 양수가 이게 수로라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그 의미를 너무 잘 만든 거예요. 수로가 그러니까 이 수로 부인할 때는 물길이고 수로 왕일 때는 머리 숫자에 드러낼 로자. 이런 거 모르셨죠? 이런 걸 공부해야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이런 게 시험에 안 나오잖아요, 이런 게. 하여튼 그래서 이게 이제 구지가 같은 경우 그거거든요. 아주 훌륭한 아이를 태어나게 좀 해달라 이런 거거든요, 구지가가. 수로가 그런 뜻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수로는 뭐냐면 머리를 드러낸다는 뜻이지만 훌륭한 왕의 탄생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웅녀와 유아는 뭐 집안 당군이나 주몽의 어머니라고 하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여성의 몸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했고요. 신화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서사시는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제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당이에요, 무당. 그래서 옛날에 이야기죠. 왕이 무당이었다고. 그래서 사냥꾼, 농사꾼이 무당을 하다가 생산물이 비축되어서 사회 조직이 복잡해지면서 무당이 생겨나서 종교적인 권능을 가지고 지배력을 행사했다. 아까 이야기했죠. 단군 뭐라고 했어요? 단군 재정일치 기억나요? 네. 제사장이 정치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써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문학사 시대 부분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쭉 좀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첫 번째 원시 문학을 좀 설명드렸어요. 이 정도씩만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가면 돼요. 이걸 공부를 뭐 모든 내용을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필요 없고 이제 그 중에서 좀 영양가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쭉 붙어가면 되겠죠. 근데 이게 여러분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현대시보다 더 재밌어요. 고전. 이게 쭉 하나에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 고전에 이게 약도 없어요. 고전에 미치면 약도 없다. 너무나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